안녕하세요. 가락숲 채널의 명작 소개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전곡 시리즈 중 네 번째로 그의 교향곡 제4번을 만나보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은 3번 영웅, 5번 운명, 9번 합창 등 주로 홀수 번호가 인기 있는 편입니다. 짝수 교향곡인 2, 4, 6, 8번 중 아마도 무대 위에 올려지는 빈도가 가장 낮은 것이 2, 4번인 듯합니다. 6번 전원은 워낙 유명하고 8번은 그래도 꽤 연주되는 편이죠. 그리고 사실 1, 2번은 학생이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 자주 선택되기도 합니다. 베를리우즈와 맨델스존, 슈만이 극찬했던 이 매력 넘치는 4번 교향곡을 실연으로 자주 만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베토벤의 교향곡 제4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베토벤의 많은 작품들 중 특히 초, 중기 작품들은 그를 후원했던 귀족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베토벤은 귀족에게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그의 후원자들은 이 천재에게 항상 관대했지요. 그가 고향본을 떠나와 빈에 정착한 초기부터 그를 후원한 귀족은 바로 리히노프스키 공작이었습니다. 모차르트와 친분이 있었고 스스로 작곡과 연주가 가능한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그는 베토벤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연금과 숙소를 제공했고 베토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의 첫 출판작인 피아노 트리오와 그 유명한 비창 소나타, 교향곡 제2번 등 중요한 작품들을 그에게 헌정했습니다. 이렇게 돈독한 그들이었지만 1806년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해 여름 자신의 영지에 베토벤을 초대한 리히노프스키 공작은 때마침 방문해 있었던 프랑스군과 장교들을 위해 연주해 주기를 청하지요. 안 그래도 나폴레옹 때문에 프랑스군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해 있던 베토벤은 거절을 거듭하다 급기야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공작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옆에서 그를 말리며 베토벤의 공작상해 미수 사건을 무마시킨 이가 오퍼스도르프 백작입니다. 베토벤은 오퍼스도르프 백작의 영지로 숙소를 옮긴 후 당신 같은 귀족은 세상에 수없이 많지만 베토벤은 오직 나 하나뿐이요. 라는 편지를 남기고 리히노프스키 공작과 절연합니다. 성질머리 참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오퍼스도르프 백작이 베토벤에게 두 곡의 교향곡을 써줄 것을 의뢰합니다. 베토벤은 리히노프스키 공작으로부터의 원조가 끊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는데요. 오퍼스도르프 백작에게 두 곡의 의뢰비를 받고 결국 한 곡만 헌정합니다. 5번 운명 교향곡의 주인공이 바뀌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약간 얌체 같은 사건들이 종종 있었지만 그의 후원자들은 대체로 웃어넘겼습니다. 음악사적으로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이 4번 교향곡이 되겠습니다. 앞서 3번 교향곡에서 획기적인 낭만 스타일을 선보였던 베토벤이 이 교향곡에서 보여준 고전적 특성으로의 회귀는 오퍼스도르프 백작의 음악적 취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많은 음악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럼 각 악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악장은 긴 아다지오의 서주로 시작합니다. 영웅, 교향곡에서의 쿨내 넘치는 도입부와 달리 8세기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서주를 도입했는데요. 주조성인 내림나잔조가 아니라 신비로운 느낌의 내림나단조를 채용합니다. 잠깐 둘째 마디에서 넷째 마디까지의 음역을 이동동법으로 읽어보면 8의 미도레시도라가 되겠는데요. 중간의 미도레시는 운명교향곡의 첫 부분과 똑같답니다. 서주의 마지막 네 소절에서 강한 포르티시모를 끌어낸 이후 본문인 알레그로 비바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슈만이 이 교향곡을 가리켜 영웅과 운명이라는 두 북유럽 거인들 사이에 서 있는 그리스 미녀 라고 표현했는데요. 우아한 곡선 속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베토벤의 특성이 세련되게 드러납니다. 이어 2악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전부가 빠져있는 소나티나 형식의 아다지오 악장입니다. 첫 주제는 내림마장조의 하강 스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악장에서 끊임없는 상행 진행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느릿한 하행 진행은 듣는 이로 하여금 평안한 안도감이 들게 합니다. 8마디에 걸쳐있는 이 큰 악절은 짧은 부점의 반주로 리드미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마치 한가로 노후에 들려오는 듣기 좋은 시계 초침 소리나 빗방울 소리를 연상시킵니다. 이 주제부에서 셋 있다는 표와 6 있다는 표를 등장시키는데요. 이는
재연부에서 주제를 자연스럽게 변주시키는 재료로 활용합니다. 3악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판본들이 이 악장을 미뉴에트로 표기해 왔습니다만 사실 베토벤은 여기에 오직 속도 표기만을 해놓았을 뿐입니다.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의 빠른 속도를 요구한 것도 악상의 진행 방식도 의심할 여지 없는 스케르초 악장입니다. 미뉴엣을 이런 템포로 연주하는 일은 불가능하죠. 베토벤이 직접 메트로놈 숫자까지 표기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 중반까지 많은 지휘자들이 느린 템포로 미뉴에트를 흉내낸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체로 빠른 속도의 스케르초로 연주하는 것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강렬한 스케르초 주제 이후의 트리오는 전원풍의 평안한 멜로디입니다. 베토벤은 이 트리오를 한 번 더 등장시켜 3악장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작품 전체의 균형을 맞춰 나갑니다. 마지막 4악장은 전형적인 하이든풍의 피날레 주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낭만시대 유행했던 우궁동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이 끊임없는 16분음표들의 행진이 강렬한 악장입니다. 원래 베토벤은 속도 지시를 알레그로라고만 적어 놓았는데요. 연주자들이 안쓰럽게 여겨졌었는지 나중에 빨간 펜으로 하지만 지나치지 않게 라고 추가해 넣었습니다. 다순 연주자로 하여금 진땀 빼게 만드는 악장이기도 하지요. 거침없는 질주의 마지막엔 베토벤에게서 흔히 볼 수 없는 농담을 만나볼 수 있고 이어 기분 좋게 작품의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추천 영상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되었군요. 베토벤의 4번 교향곡에서 이 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카를로스 클라이버입니다. 위대한 지휘자로 칭송받던 에리히 클라이버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다소 엉뚱한 사고를 많이 친 걸로 유명하지요. 손님들이 모두 입장했는데 갑자기 연주회를 취소해버린다거나 협연자 없이 교향곡만 2곡을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짜는 등 기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주의적인 지휘는 항상 객석을 열광시켰습니다. 베토벤 교향곡은 4번, 5번, 7번만을 녹음했지만 모두 명반으로 추앙받고 있는 지휘자이지요. 카를로스 클라이버와 콘서트 에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링크해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 선생께서 또 하실 말씀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밤 꿈에 그리스 미녀들이